꽃동체 최고의 예술은 과거를 내려놓는 것. 인간은 오랜 기억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오래된 감정적 고통의 축적물을 지닌다. 이것을 꽃동체라 부른다. 이미 가진 그 꽃동체에 새로운 고통을 추가하는 것은 멈출 수 있다. 이 행성의 악의 가해자는 하나이다. 인간의 무의식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의 많은 부분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일종의 정신적 잡음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머릿속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끌려다닌다. 생각의 마음의 소유당에 있다. 마음은 과거에 의해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까지 되풀이해 과거를 재현할 수밖에 없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까르마업이라고 부른다. 이 머릿속 목소리와 동일화되어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점점 마음에 소유당하게 되었고 자신을 소유한 그것이 자아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데 실패해왔다. 마음과 동일화됨으로써 허구의 자아의식, 즉 에고가 존재하게 되었다. 에고의 단단함은 당신, 즉 의식이 마음, 즉 생각과 어느 정도 동일화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생각은 의식의 작은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과 동일화되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있으며 그 순간 속에서 삶에 살아갈 가치를 주는 평화와 기쁨, 생명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창조성, 사랑,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그 순간이다. 반면에 늘 에고에 지배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 중에는 행동과 상호작용이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짜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다. 다만 똑같이 가짜이고 똑같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장소, 어떤 사람과도 자신에 대해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언제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어디도 집이 아니다. 감정의 탄생, 생각의 흐름에 덧붙여 비록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에고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감정이다. 그렇다고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에고라는 말은 아니다. 생각과 감정이 에고가 되는 것은 당신이 동일화될 때이다. 모든 생명 형태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몸도 유기체로서 자체의 지성을 지니고 있다. 그 지성은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고 당신의 생각에 반응한다. 감정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몸에는 지성이 있다. 이 지성의 작용으로 유기체는 어떤 위협이나 도전에 노출되면 반응한다. 동물에게도 분노, 두려움, 기쁨 등 인간의 감정과 유사한 반응이 있다. 이런 본능적인 반응은 감정의 원초적 형태이다. 감정은 정신적인 해석과 생각이라는 필터를 통한 개인적 상황과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몸은 지성적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반응한다. 그것이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몸에게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나는 위험에 처했다를 의미하며 그것에 따라 반응한다. 감정과 에고, 에고는 관찰되지 않은 마음, 즉 당신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는 머릿속 목소리일 뿐 아니라 관찰되지 않은 감정, 머릿속 목소리가 하는 말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우리는 에고에 지배되는 목소리가 대부분의 시간에 어떤 종류의 생각에 전념하는지 또한 내용물에 관계없이 사고 과정에 어떤 기능 장애가 내재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기능장애적인 생각에 대해 몸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한다. 몸은 머릿속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현실이라고 믿고 반응한다. 이 반응이 감정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을 발생시킨 그 생각들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것이 점검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의 악순환이다. 그것이 감정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감정적인 요소가 에고를 얼마나 차지하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에고는 다른 에고들에 비해 특히 그 부분이 크다. 몸의 감정적 반응을 촉발하는 생각들이 때로는 너무 빨리 와서 마음이 그것들의 의견을 말하기도 전에 몸이 어느새 감정으로 반응하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생각들은 언어 이전의 상태로 언어가 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추정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한 무의식적인 추정들은 한 사람이 과거에 조건 지어진 것들에 어린 시절의 근원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같은 원초적인 인간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간은 믿을 수 없어라는 무의식적인 추정이 있을 것이다. 몇 가지 더 흔한 무의식적인 추정들이 있다.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아.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 돈은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아. 삶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켜.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한 무의식적인 추정이 몸 안의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마음의 활동과 즉각적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현실이 만들어진다. 에고의 목소리는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평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 거의 모든 인간 육체가 커다란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위협받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내면으로부터 오는 위협 때문인 경우가 많다. 몸은 그것에 달라붙어 있는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능장애적인 생각 패턴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는 강박적 생각의 흐름에 부정적 감정의 흐름이 동반된다. 부정적인 감정이란 무엇인가? 몸에 해가 되고 균형과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하는 감정이다. 두려움, 불안, 분노, 슬픔, 미움, 혐오, 질투, 시기. 이 모든 것은 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교란시키고 심장 면역 체계, 호르몬 생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아직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현대의학조차도 부정적인 감정 상태와 신체적 질병이 갖는 연관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몸에 독이 되는 감정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며 연쇄 반응을 통해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전염된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틀어 불행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들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긴 하지만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과 순수한 있음과 연결된 자연스러운 상태로부터 나오는 기쁜 감정들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이미 그것들 안에 반대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에고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유욕과 중독된 집착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미움으로 변할 수 있다.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는 미래를 향한 에고의 과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버리거나 에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낙담과 실망으로 변할 수 있다. 칭찬과 인정은 하루 동안 당신에게 활력을 느끼게 하지만 다음날 받는 비난과 무시는 낙담을 선사한다. 광란의 파티가 주는 쾌락은 이튿날 아침 허무함과 숙취로 변한다. 나쁜 것이 없는 좋은 것은 없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감정들은 마음의 외부적인 요인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그 외부적인 요인들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변하기 쉽다.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은 감정이 아니라 순수한 있음의 상태이다. 감정은 반대되는 것들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흐려질 수는 있어도 반대의 것이 없다.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사랑, 기쁨, 평화로서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발산된다. 그것이 당신의 참 본성이다.
과거를 얻고 다니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선의 일화가 있다. 탄잔이라는 선생이 에키도라는 승려와 함께 진흙탕으로 변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마을 근처까지 오자 그들은 길을 건너려는 젊은 여인과 마주쳤다. 진흙탕이 너무 깊어 입고 있는 비단기모노가 더러워질 위험에 처했다. 탄자는 그녀를 등에 업고 길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었다. 에키도가 말했다. 왜 그 처녀를 등에 업고 길을 건너다 주었는가? 우리 수도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나. 탄잔이 말했다. 나는 몇 시간 전에 그 처녀를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는가? 항상 에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겠는가? 상황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마음속에 많은 잡동사니를 쌓아가는 삶. 이것이 이 행성 위의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짊어지고 다니는 과거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과거의 사건들은 기억으로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가지만 그 기억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기억 덕분에 과거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기억, 즉 과거에 대한 생각에 당신이 완전히 지배되고 짐으로 바뀔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자아의식의 일부가 될 때 그것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기억들의 자아의식에 옷이 입혀지고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가 되어버린다. 이 작은 나는 환상이며 시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초월한 현존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흐린다. 당신의 스토리는 정신적인 기억뿐 아니라 감정적 기억, 즉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오래된 감정으로도 구성되어 있다. 생각으로 계속 먹이를 공급하면서 5시간 동안이나 불쾌감이라는 등짐을 지고 있었던 그 승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당한 양의 불필요한 등짐을 지고 다닌다. 불만, 후회, 적대감, 죄책감으로 자신을 틀에 가둔다. 감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자아가 되어버렸으며 그래서 그들은 오랜 감정에 매달린다.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지속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에너지 장안에 오래된 감정적 고통의 축적물을 지닌다. 나는 이거를 고통체라고 부른다. 업장, 까르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고통체에 새로운 고통을 추가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우리가 날개를 털어버리듯이 오래된 감정을 지속시키는 습관을 부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어제 일어난 일이든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든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과거에 머무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상황과 사건을 마음속에서 살아있게 하고 머릿속 영화 만들기에 사로잡히는 대신 자신의 관심을 본래의 상태, 즉 시간을 초월한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생각과 감정 대신 순간에 존재하는 현존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당신의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당신의 현존을 가로막을 수 없다면 과거에 대체 어떤 힘이 있겠는가?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정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의 잔여물을 뒤에 남긴다. 특히 어린아이는 부정적 감정이 너무 압도적이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 의식을 가진 어른이 곁에 있어서 그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하도록 자비로운 예심으로 안내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이로서는 그것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유일한 선택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초기의 방어 메커니즘은 어른이 된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인식되지 못한 채로 그 사람 속에 살고 있어서 불안, 분노, 발작적 폭력, 변덕, 신체적 질병 등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모든 관계들을 방해해버린다.
환자가 처음에는 완벽하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주장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극단적 경우이지만 감정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면으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정면으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뒤에 고통의 잔여물을 남기며 그것들은 당신 몸의 모든 세포 속에서 활동하는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이 에너지장은 어린 시절의 고통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청년기와 성인이 된 이후의 고통스러운 감정도 추가된다. 그것들 대부분은 에고의 목소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거짓된 자아가 삶의 기초가 될 때 감정적인 고통이라는 길동무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러나 지금도 살아있는 감정의 에너지장, 그것이 고통체이다. 그러나 고통체는 단지 개인적인 성질의 것만이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족한 전쟁, 노예제도, 약탈, 강간, 고문, 그 밖에 폭력으로 채색된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통이 거기에 포함된다. 이 고통이 지금도 인류의 집단 정신 안에 살아있고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집단적인 고통체는 아마도 모든 인간의 DNA 속에 존재할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이미 감정적 고통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무겁고 단단한 고통체를 가지는 아이도 있다. 행복한 듯한 아이도 있고 불행해 보이는 아이도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주변 사람을 자신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아이도 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이 성공한다. 이러한 아이는 인류 고통의 짐을 특히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발산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자루는 아이도 있다.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이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부모의 고통체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해 아기의 고통체가 커진다. 아이의 신체가 자라남에 따라 고통체도 커진다. 가벼운 고통체만 지니고 태어난 아이가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아이보다 반드시 영적으로 진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다.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보다 영적으로 깨어날 확률이 높다. 그 중에는 무거운 고통체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자신의 불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그것이 깨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된다. 왜 고통스러운 그리스도가 인류의 집단 의식 속에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겠는가? 특히 중세시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미지에 연결된 것은 자신의 내면의 그 모습과 공명하는 뭔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자신 안의 내적 현실, 즉 고통체의 표현을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아직 자신 안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릴 만큼 깨어있진 않았지만 그것은 고통체를 알아차리는 시작이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과 고통 초월의 가능성 둘 다를 표현하는 인간의 원형이다. 고통체가 자신을 재생시키는 방법. 고통체는 대부분의 인간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 반자립적인 에너지 형태로 감정으로 만들어진 독립체이다. 이 고통체는 교활한 동물처럼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원시적인 지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지성을 주로 자신이 살아남는 데 활용한다. 모든 생명 형태와 마찬가지로 고통체에게도 주기적인 먹이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신을 새로 보충하는 데 필요한 그 먹이는 자신의 에너지와 호환이 되는 에너지, 다시 말해 비슷한 주파수의 에너지다.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은 무엇이든 고통체의 먹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체는 부정적인 생각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드라마에 의해 커진다. 고통체는 불행에 중독된 병이다.
자신의 내면에 주기적으로 부정적 감정과 불행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달으면 처음엔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알아차리기 쉽지만 자기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불행에 지배되면 당신은 그 불행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비참해지기를 원한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경우 고통체가 잠자는 시기와 활동하는 시기가 있다. 당신이 가진 특정한 고통체의 에너지장에 달린 일이지만 고통체가 휴면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내면에 무거운 먹구름이나 휴화산이 있음을 잊어버린다. 휴면기가 어느 정도 이어지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몇 주 동안이 공통적이지만 며칠 혹은 몇 달이 될 수도 있다. 드물게는 몇 년씩이나 잠자고 있던 고통체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생각을 먹고 사는 고통체. 고통체는 배가 고프거나 스스로를 보충할 시기가 되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다. 아니면 어느 때라도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통체가 먹이를 보충하려는 태세가 되면 사소한 일로도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방아쇠가 당겨진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고통체는 자신의 생각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갑자기 생각이 부정적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들기 직전에 어떤 감정이 불안과 분노같이 어둡고 무거운 기분이 마음으로 침입하는 것을 알아차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모든 생각은 에너지이며 고통체는 그 생각의 에너지를 먹는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나 다 먹는 건 아니다. 특별히 예민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다른 분위기의 느낌을 가지는 것을 알 것이다. 같은 에너지지만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행복한 생각은 고통체가 소화하지 못한다. 고통체는 부정적인 생각만을 먹는다. 그것만이 자신의 에너지장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진동하는 에너지장이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손에 든 책은 견고하고 움직임이 없는 물질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감각기관들이 그 진동하는 주파수를 그런 식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물질은 의자든 책이든 나무든 몸이든 진동하는 분자, 원자, 전자 그리고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물질로 지각하는 것은 특정한 주파수 영역에서 진동하는 에너지이다. 생각도 똑같이 에너지 진동이지만 주파수가 물질보다 높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생각에는 생각만의 주파수대가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낮은 쪽 주파수로, 긍정적인 생각은 높은 쪽 주파수로 진동한다. 고통체의 진동 주파수는 부정적인 생각의 주파수와 공명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만이 고통체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고통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꾸로 된 방식이다. 고통체로부터 나온 감정이 재빠르게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며 일단 마음이 고통체에 사로잡히면 생각은 부정적이 된다. 그때 머릿속 목소리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상상 속 사건들에 대해 슬프고 불안하고 화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비난하고 잘못을 따지고 불평하고 상상한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화되고 그 왜곡된 생각이 무엇이든 믿는다. 이 시점에서 불행에 대한 중독이 자리 잡는다. 부정적인 생각의 기차를 멈출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은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때쯤에는 고통체가 당신을 통해 살아가고 있고 당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체에게 고통은 쾌락이다. 그것은 모든 부정적 생각들을 먹어치운다. 사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보통 때의 목소리가 이제는 고통체의 목소리로 변해버린다. 내면의 대화를 그것이 독점해버린다. 고통체와 당신의 생각 사이에 악순환이 자리 잡는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고통체의 먹이가 되는 한편
고통체는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고통체는 먹이 보충을 끝내고 휴면 상태로 돌아간다. 고갈된 당신과 병에 걸리기 쉽게 된 육체를 뒤에 남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정신적 기생충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맞다. 그것이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고통체. 주위에 누군가가 가급적이면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고통체는 인간관계에 드라마를 일으켜 먹이를 얻기 위해 그들을 자극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다. 고통체가 친밀한 관계와 가족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대부분의 먹이를 얻기 때문이다. 당신을 자극하고 반응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누군가의 고통체에 저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당신의 취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다. 만약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몇 번이나 시도한다. 고통체는 더 많은 감정을 찾아다니는 원초적 감정이다. 상대방의 고통체는 당신의 고통체를 깨우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두 고통체가 서로에게 강한 에너지를 준다. 많은 인간관계에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고통체의 사건이 일어난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들의 고통체가 벌이는 감정적 폭력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아픈 일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운명처럼 그런 악몽을 일상으로 겪고 있다. 이것이 인간 고통체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주된 방식 중 하나이다. 각각의 사건이 끝나면 두 배우자는 화해를 하고 에고가 허락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평화로운 휴식기를 갖는다. 음주는 고통체를 활성화시키기 쉽다. 남성의 경우가 그렇지만 여성도 그렇다. 술에 취해서 고통체가 자기를 접수하면 성격이 달라진다. 고통체가 습관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무의식의 정도가 매우 깊은 사람은 그 폭력이 배우자나 자식을 향한다. 이런 남성은 술이 깨면 후회하며 두 번 다시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말한다. 당사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후회하고 약속하는 사람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별개이다. 그러므로 그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수 있고 자기 안의 고통체를 알아차려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는 한 폭력은 되풀이된다. 상담을 받는 게 알아차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고통체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하고 또 스스로도 고통을 받고 싶어하지만 그 중에는 두드러지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감정적, 신체적 폭력을 먹이로 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고양이들은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여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안다. 작은 소리에도 고양이는 귀를 그쪽으로 향한다. 잠자고 있는 고통체도 마찬가지다. 어떤 차원에서는 고통체는 여전히 깨어있고 적절한 계기만 주어지면 곧바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기로 결혼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는 고통체가 영리하게 몸을 낮추고 누워있는 경우도 있다. 당신은 남편과 아내하고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체와도 상대방 역시 당신의 고통체와 결혼하는 것이다. 함께 살기 시작하거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갑자기 배우자의 인격이 변한 것을 알아차리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한순간에 아내는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난하고 욕하고 악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완전히 입을 다물고 냉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뭐 잘못된 일 있어? 하고 묻는다. 잘못된 건 없어 하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녀가 발산하는 적대적 에너지는 모든 것이 잘못됐지라고 알려주고 있다. 눈을 들여다봐도 이미 그곳에 빛은 없다. 마치 무거운 장막에 덮인 것처럼 당신이 알고 사랑한 존재, 예전에 에고를 뚫고 빛을 발하던 순수 존재는 가려져 버렸다. 전혀 낯선 사람이 당신을 노려본다.
그 눈은 증오, 적개심, 비꼼, 분노를 띠고 있다. 그녀가 말을 할 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아니다. 배우자나 연인을 통해 고통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 고통체가 해석하는 현실이며 두려움, 적개심, 분노,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싶고 고통스러워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왜곡된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그것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연인의 진짜 얼굴인지 의문을 가지며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끔찍한 실수는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진짜 얼굴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점령한 고통체이다. 고통체를 전혀 가지지 않은 배우자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체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